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저를 따라와 주신 많은 수험생분들께서요. 또 이제 다른 환경에서 또 공부 시작하게 됐는데 예. 일단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꼭 이제 환경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손해를 보시는 부분은 절대 없도록 제가 할 테니까요. 더 신경 써서 수업을 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선 그리고 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예, 뭐 저 항상 스터디할 때 처음 적어 드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혹시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이시죠? 예. 23기 평가사고요. 예, 여지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보다 이제 저를 이렇게 수업 때 공식적으로 이제 수업으로 만나 보시는 거 말고요. 뭐 공부 질문이라던가 그다음에 상담 이런 것도 되게 받고 싶으실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담은 제가 보통 이제 대면으로 많이 해드리고요. 그 시간이 없으면 제가 이제 뭐 전화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해드리는데요. 뭐 늘 얘기 드리지만은 이제 공부 질문도 제가 사실 대면으로 먼저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전화로 하던가 카톡으로 하면 이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뭐 물어보시는 분도 물어보는 게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전달도 이제 좀 지엽적일 수밖에 없고요. 저도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 수업 강편 끝났을 때부터 이제 쭉 계속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 상담 내용이 공부 상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 패스를 푼다거나 뭐 제 스터디 문제를 푼다거나 기출 문제를 푸시면서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제가 뭐 30분 단위나 1시간 단위로 예약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예약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요,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써야겠네. 예. 아마 강의 계획서에도 적혀 있을 텐데요. 제 전화번호고요. 여기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뭐 간단한 상담은 제가 바로 이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답변 바로 해드립니다. 바로 해드리고 진짜 시급한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오늘 정말 궁금하다. 진짜 이거 정말 오늘 내가 이거 아니면 공부 못하겠다. 그러면 해드립니다.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공부를 좀 쭉 하시다가 이제 공부 질문을 그때그때 생길 때 해결하면 또 제가 바로 답변 드리잖아요. 그럼 그때는 하세요 했다가 또 지나면 금방 까먹으세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공부를 일주일 쭉 하고 2주일 쭉 한 다음에 다 한 다음에요. 질문이 조금 모이면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겠다 한번 정리하시고 저한테 한꺼번에 물어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미리 연락만 주시면 제가 이제 대면으로 다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상담실이요. 이 건물 자체는 일단은 지금 밑에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서 옆 건물 본관 우리 등록하실 때 어떤 그 건물 있잖아요. 거기 그 2층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 미리 있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이 옆 건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옆 건물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공고 질문 부분에서 그 원래 이제 그렇죠?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이제 그 전에 창구를 이용하신 것보다 다음 카페 뭔가 이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쪽 창구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렇게 제대로 지금 그게 안 됐는데 지금 차후에 곧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저기 그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말고 네이버 카페로 하기로 했어요. 네이버 카페가 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페고 이제 프라임 법학은 이제 간평 해가지고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카페가 만들어지면 이게 공지가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대면으로 하는 게 좀 불편하시고 특히 지금 영상만으로 이제 뭐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카페 이용해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질문을 쭉 모은 다음에요.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올라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강변역이라던가 고속터미널역 이런 데서도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제가 네, 시간이 나면.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아서요. 뭐 이렇게 저랑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조금 이제 제가 불편해하실까 되게 배려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않으니까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저랑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면요 그만큼 합격에 조금 더 가까워지거든요. 실제로 이제 단순히 뭐가 궁금해서 왔는데 사실 그거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공부 습관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단순하게 요것만 딱 해라는 거 말고 전반적으로 좀 이제 이게 왜 궁금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내가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공부가 뭐 그쵸?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가급적이면 이제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고 상담 예약 잡으셔가지고요. 충분하게 저랑 얘기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거 잠시 안내 말씀드렸고요. 강의 계획서는 받으셨을 거예요. 요거 뭐 제가 나름 또 신경 써서 쓰긴 했는데 한 번만 읽어보세요. 뒤에 보시면 이제 특히 감정평가 실무를 공부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요런 게 있거든요. 요거는 한 번만 읽어보시고 공부하실 때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시면서 공부를 하면 단순하게 둘둘둘 암기만 하는 이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전문가로서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 분명히 세 문제가 나올 텐데 그 세 문제를 내가 그쵸 안 풀어본 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사실 최적의 노하우거든요. 이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공부하실 때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나머지 공부 방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스터디 기술별로 이제 목표라던가 이런 부분도 써져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이제 이기잖아요. 그렇죠? 이기니까 제가 1기까지는 100점을 안 냈어요. 뭐 70점, 80점 보통 분량으로 내고 거기서 이제 그렇죠? 100점을 100분을 드렸는데 이제 이기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을 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전에 가깝게 100점을 냈습니다. 100점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100분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제 구성은 오늘처럼 할 겁니다. 원래 요즘 시험 스타일은요. 4번 문제가 약술이 아닙니다. 4번 문제는 약술이 아니고 보통 숫자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4번이 약술이 아니고 숫자 문제면 여러분들 보통 푸시는데 10분이 더 넘게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2기 정도는 제가 4번 정도는 약술로 그냥 드려서 4번 쓰실 때 시간 좀 아끼시라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2기까지는 이 정도로 구성이 될 거고요. 3기부터는 당연히 제대로 해야 되겠죠. 3기부터는 이제 진짜 실전 형태로 1번, 2번, 3번, 4번까지 전부 숫자 문제가 될 거고요. 약술은 그 중간중간 소모름으로 들어가는 최신 기출 형태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도 보면 1번도 보시면 마지막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약수를 전제를 하고 있죠. 두 개가 전제가 되고 있고요. 2번 말고 또 3번으로 가면 역시 물음 3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술이 1번, 2번이 배치가 사실 약술은 1번이고 2번은 또 숫자를 만드는 거죠. 그런 전제를 밟아 나가면서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오늘 1번과 3번 문제는 당장 올해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바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대로 제가 내드릴 테니까요. 요즘은 더럽게 나오니까 숫자 문제 먼저 숫자부터 구하게 하고 약술이 마지막에 배치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3기, 4기 넘어가서부터 이제 그렇죠. 문제 논점도 많아지고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물음의 배치도 바뀌고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연습할 수 있게 제가 적절하게 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2기까지는 그래도 4번 약술이니까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도별로 내지 않죠. 이제는요. 랜덤으로 내야 되겠죠. 전범위 해서. 근데 또 1기 하시다가 그쵸? 이제 패스 좀 풀고 이제 기출 좀 풀고 이제 스터디 좀 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그쵸? 나 보상 많이 안 했는데 갑자기 보상된 거 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제 뭐 토지 일반 평가부터 해가지고 좀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2기 중반 넘어가부터는
제가 반드시 랜덤으로 낼 거예요. 그래서 일반 평가 문제와 그 다음에 보상 평가, 기타 감정 평가 목적들의 문제가 섞여서 나올 수 있게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안을 하시고 평소의 공부는 이제 내 진도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1기까지는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 진도에 맞춰서 공부해 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2기부터는 그게 아니죠. 이미 사실은 뭐 기본 강의, 문풀 강의, 그다음 스스로 공부하는 것, 개별 스터디 하시면서 이미 몇 순배를 다 도셨어요. 도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당연히 전범위를 푸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스터디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전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공부는 그 주의 스터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도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진도로 나가는데 내 진도가 그냥 뭐 아무 계획 없이 쭉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험 7월 달 맞춰가지고 역산을 해서 이때쯤이면 내가 이만큼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이때쯤이 이만큼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그렇게 오다 보면 올해 1월 말까지는 이만큼 공부가 돼 있어야 돼. 그렇죠? 예, 거기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면 공부를 이때까지는 뭘 해야 되고 이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말씀 많이 드렸고요. 예, 거기 내용대로 이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또 이제 갈피 못 잡겠다 하시면 예,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 예. 자, 그리고 뭐 제가 또 이제 그때 장소가 바뀌면서 문제도 조금 더 이제 특히 형식적인 부분, 왜 요거 중철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앞에 뭐 안내 나오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소하게 다 신경 쓰니까요. 최대한 예, 실전 느낌 드릴 수 있게 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문제 1번은 뭐 딱 하나로 이제 한다 그러면 예, 토지의 한정가치 문제죠. 한정가치. 그래서 내용 스토리를 전체로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자료 2번, 예, 자료 2번 2페이지 가시면 자료 2번 지적계 항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이 대상 물건이요. 599-1번지랑 599-13번지 사이에 있는 색칠된 부분인데요. 정확하게는 599-13번지의 일부가 되죠. 이 땅을 599-1번지 소유자 이대한 씨랑 그 다음에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599-13번지 소유자 첫 페이지에 보시면 김민국 씨 있거든요. 예, 둘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얼마 주고 예, 거래할 거냐, 이걸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주고 할 거냐라고 묻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냥 시장 가치를 낸다 그러면 뭐 평범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인접 필지의 토지를 내 땅으로 합병하면서 사오는 거기 때문에 합병으로서 정분 가치를 반영하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예, 한정 가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물음을 보겠습니다. 물음 1번, 2번, 3번 있고요. 물음 1번, 시장가치 정의를 서술하시오. 물음 2번,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가치를 확정하시오. 3번은 대상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시오입니다. 자, 약술이 이제 1번과 2번이 나와 있고 3점과 실장이 배치되어 있는데, 자, 물음 1번 시장가치의 정의는 너무도 쉽죠. 우리 감식 2조 2랑 죄송합니다. 2조 1호 시장가치, 예, 그거 바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정의란 거는 법적 정의인 거니까 규정에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지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법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고, 내가 생각이 안 나면 공부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빠르게 적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 빠르게 적고 틀리더라도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의는 정의라 표현된 문제를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억지로 뭐 짜내 쓴다는 거는요, 무조건 틀리거든요. 예, 틀리기 때문에 예, 정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머리 글자를 잘 따셔가지고 그대로 적어 넣으셔야 되고, 예, 정의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비슷한 개념 예, 적으셔가지고요, 예, 적당한 방어 정도 하시고 빠르게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물음 1번을 제대로 못 적으시는 분들은
사실 좀 이제 안타깝죠. 예, 지금 공부가 지금 몇 개월, 그렇죠? 짧아도 지금 6개월 이상 하셨잖아요. 근데 시장가치 정의를 못 외우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 잘 쓰셨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가치 정의를 쓰시면 되고 자, 물음 2번입니다. 물음 2번이 이제 물음 1번과 대비가 되면서 본권 감정평가의 기준 가치를 확정하라 그랬어요. 우리 기준 가치 하면 감칙 5조 1항 시장 가치 원칙이잖아요. 시장 가치 원칙. 그래서 시장 가치 정의를 쓰고 그렇죠? 기준 가치의 원칙인 시장 가치를 또 하면 그대로 시장 가치 끝하면 말이 안 되는 문제죠. 당연히 뉘앙스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확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음 2번에서는 이제 본권 감정평가 기준 가치 얘기하면서 첫 번째 얘기했던 시장 가치의 정의 이거를 그러면 왜 쓰게 했냐 이거죠. 왜 쓰게 했냐 이거죠. 아니 우리 묻는 거는 그렇죠. 내용은 그냥 한정 가치인 거를 딱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인접필지 소유자가 땅 사는데 이거 구하는 거죠. 이거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건데 그럼 이걸 왜 썼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넘어오면서 시장 가치에 개념 요소가 있잖아요. 통상적인 시장부터 쭉 나오는 그 개념 요소 있잖아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이게 이제 사실 큰 논리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준 가치를 확정하는 그 내용과 절차는 감칙 5조 2항과 3항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 규정을 쭉 떠올리시면서 거기 맞춰가지고 쭉 확정을 하시면 되죠. 자, 감칙 5조 얘기를 하는 거고 1항은 시장가치 원칙이고 2항은 허용 요건이죠. 법, 요, 사. 시장가치 원칙인데 예외로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 있다. 외의 가치를 할 수 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하려면 첫 번째 허용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사회 통념상 필요한 경우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일단은 시작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항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죠. 3항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죠. 검토 사항입니다. 검토 사항은 다시 두 개로 쪼개져서 성특, 합적이 되죠. 성특, 합적. 시장가치 외 가치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의 성격이 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리고 시장가치 외 가치로 하려는 그 평가가 합리적이냐, 적법하냐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시장가치 외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없었어요. 10년 전에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2013년부터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일단은 이런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요청이 있거나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아예 시장가치 외 가치로 하면 안 돼. 평가사 너희들이 자의적으로 한정가치로 그냥 평가서를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청이 있어야지.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지 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단은 시작이 되고요. 한번 걸어놓은 거예요. 제안을 걸어놓고 근데 의뢰인이 요청이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막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평가서가 발급해서 나왔을 때 그 평가서를 믿는 선의의 제3자가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니까 그 평가가 정말 맞는 평가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그
뭐 시장가치 외의 가치 말고 뭐 조건부 평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기 임야가 이렇게 있는데 저거 나 이조투 될 거다. 지금 임야 가치는 50억인데 저거 이제 2천억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천억짜리 평가서 써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써주면 되죠. 2천억짜리 평가하면 수수료 달달하거든요. 아주 달달한데 그렇죠? 못하게 걸어놓은 거예요.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근데 2천억짜리 평가서 발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조건 달고 그냥 해가지고 해놓은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투자자들 돌면서 투자금 쫙 받아오는 거예요. 50억짜리 가지고 1,000억을 받아오는 겁니다. 투자금을. 그래서 들고 나가버리면 그렇죠. 큰 사회적 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가치 외가치 이런 경우도요. 이렇게 한 번 걸리고 두 번째 한 번 검토해라 이러는 거죠. 자, 너가 평가하고자 하는 그 한정가치가 어떤 건지 평가는 너는 알고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다 평가사들한테 제한 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평가가 합리적이냐, 그리고 그런 평가가 법을 어기는 건 아니냐 다 검토를 해야 해가지고 만족을 해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답안지 1쪽이랑 2쪽 볼게요. 자, 답안지 1쪽을 보시면 물음 2번 해서 우선은 이제 좀 밝혀줘야죠. 큰 전제를 시장가치 기준 원칙과 그 외에 해서 일단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평가는 지금 이쪽 가시면 허용 요건이 충족되는지 법요사 중에 요구가 된다. 의뢰는 요청이 있다. 자, 그리고 검토사항의 충족 여부 보시면 의뢰는 요청 있죠. 문제 안에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됐고요. 자, 그다음 검토사항 충족 여부해서 성격과 특징, 한정가치가 어떤 가치냐 쪽 써놓은 거죠. 특정 당사자 간에 성립하는 한정가치의 성격, 그리고 시장가치의 정의 중에서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통상적인 시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기간 거래 이런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가치다. 그래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합리적 적법성, 합리적이냐? 보통 합리라고 하면 그 돈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경제적 합리성. 그래서 이런 평가, 이렇게 평가한 것 자체가 뭐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 뭔가 양의 수익을 발생 더 시키느냐,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일반 다른 사람들한테는 합리적이 않을 수 있는데 둘 사이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평가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경제적 합리성. 그래서 이 땅을 사고자 하는 이대한 씨는 추가적인 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김민국 씨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 다른 제3자는 이런 돈을 추가로 더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딱 붙어 있는 둘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돈을 더 낼 것이다. 지분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이제 내용이 여기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내용에 들어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적법성은 문제에서 이런저런 법적인 검토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베껴오면 됩니다. 베껴오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오늘처럼 쓰시면 돼요. 오늘처럼 특별하게 법적인 제한은 없는 것처럼 본다. 뭐 근데 보시면 이제 뭐 도시형 생활주택 짓는 거 법적으로 가는 거 허가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평가. 그러면서 이제 시장가치 외의 가치인 한정가치로 기준가치를 확정한다 하시면 되죠. 뭐 제가 말은 많이 했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경우는 없죠. 검토를 쭉쭉쭉 한 다음에 된다가 답이죠. 답은 당연히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답을 쭉 쓰시면 대부분들 한정가치, 시장가치, 외의 가치 언급하시면서요. 답은 잘 맞추세요. 맞추는데 7점이나 배점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거 보겠다는 거 이거. 변별력이 없습니다. 최종 결론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 한정가치라는 거는요. 변별력이 없어요. 없고 그 과정을 우리 법 5조에 따라 가지고 잘 풀어냈냐 이게 이제 변별력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거는 사실은 이거 그대로 그냥 준비하셔가지고요. 이틀 이 목차 틀 보통 목차별로 말씀 안 드리는데 뭐 요거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고 틀 가져가셔가지고요. 다른 거 뭐 한정가치 말고 또 시장가치 외의 가치 많잖아요.
뭐 투자 가치라던가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할 때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약술은 이렇게 해결을 하고요. 자, 3번 이제 숫자 대당 물건의 가치를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한정 가치를 구하는 전체 논리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자, 해서 자, 이 땅이 지금 원래 599-13번지 일부예요. 편하게 뭐 앞에 모집원 똑같으니까 그 본번이 똑같으니까 부번만 얘기하겠습니다. 13번지예요. 그 13번지에 부분으로서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원래는요. 전체 중에 지금 전체 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3번지의 부분 평가액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시장 가치죠. 시장 가치인데 둘 사이에서 추가적인 알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파 얘기하면서 뭐 총익빈이 구입 한도익빈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뒤에 붙는 거죠. 그래서 합병을 전제한 중분 가치가 있고 그것에 대한 배분액이 있겠죠. 매수인과 매도인이 갈라가야죠. 만약에 한쪽만 다 가져가면 거래가 성사 안 되는 거잖아요. 매도인이 다 줘버리면 죄송합니다. 매수인이 중고 가치를 다 줘버리면 매도인한테 그러면 매수인은 굳이 사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매도인이 만약에 하나도 안 받으면 굳이 이 사람한테 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증분 가치란 것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 그것을 배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분. 그래서 증분 가치는 그러면 또 어떻게 나오느냐? 딱 봐도 이게 지금 1번지랑 599-1번지랑 13번지랑 합병을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지으면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을 전제한 가치가 있죠. 증분 가치잖아요. 그러면 합병 전 가치랑 차익이 되겠죠. 시가 있는데 요거는 1번지랑 13번지 둘 다를 얘기하겠죠. 이 13번지는 조심하셔야 되죠. 13번지는 전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대상이 되는 매매 대상이 딱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전체 면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되고요. 그럼 요거 전체가 증분 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분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배분 기준이 나와야 되고요. 배분 기준이 오늘은 이제 총액비와 구입 한도액비를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뒤에 배분 비율. 오늘의 강평 순서는 실법이에요. 실법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오늘 문제는 사실 요거 잡는 것이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1번, 2번은 그 약술이잖아요. 약술이고 3번 숫자가 이제 우리 실무의 메인이 되는 건데 요 큰 틀을 잡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만큼의 부분 평가액에다가 증분 가치에 대한 배분액을 합산하는 거고 증분 가치란 거는 요렇게 이제 구해진다는 것이죠. 차액으로 구해지고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배분 비율 써야 되는 것이고요. 배분 기준은 오늘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논리적 내용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시장 가치가 되고 여기 뒤에가 플러스 알파가 되죠.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시장 가치의 개념 요소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되지만 우리 실무 숫자상으로는 시장 가치에서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건데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가 거의 없겠죠. 예, 보통 플러스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플러스가 되어서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결국 숫자 자체가 시장 가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경하면 이게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되고 이게 이제 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요거 하나 가지시고 뭐 이론 답안지 있을 때도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예, 저거 그대로 읊어내시면 됩니다. 답안지에다가. 네. 자, 이렇게 전체 틀 잡았고요. 자, 그러면 가격자료 전체를 쭉 배분한 다음에 예, 숫자 구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에서는요. 숫자는 엄청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를 또 캐치를 못하면 아주 또 어려운 문제가 되죠. 자, 그게 뭐냐면 자, 가격자료 보겠습니다. 가격자료. 자료 5번, 6번 있습니다. 5번 공시지가 표준지, 6번은 거래 사례 있고요. 7, 8번은 개발법 내용이 되죠. 그렇죠? 뭐 9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배분하냐인데 그거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문제 논점이란 거는 내가 평소에 보던 자료 말고 못 보던 자료가 나왔다. 오늘 3번에서 뭐 그쵸? 일반 요인, 뭐 개별 요인, 뭐 그쵸? 분석 자료라든가 아니면 쭉 학생 수 쭉 나오면서 이제 분석한 평가 사례 자료 이런 것들 보면 아, 이 문제가 특별하게 추가로 주어진 자료구나 하면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건데 예, 오늘 1번 문제는 자료가 없는 게 있어요. 예, 없는 게 뭐냐면 이제 개별 요인 비교 자료가 없죠. 개별 요인 비교 자료. 자, 그래서 뭐 사례를 뭐 거래 사례를 표준지를 선정을 하고 뭐 하려고 보니까 왜 없지? 왜 개별 요인 비교 없지 하면서 예,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 자료가 그 문구가 있죠. 힌트. 자, 자료 12번. 자, 여기가 7페이지고요. 예, 두 번째. 자, 인건지정대 토지의 가치 형성을 차별화시키는 요인. 이게 가치 형성 요인이죠. 예, 하면서 이용 상황, 도로 조건, 형상, 지세 외에는 미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죠. 예, 이용 상황, 도로 조건, 형상, 지세 가지고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럼 차이가 나면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교자를 안 줬어요. 그 말인즉슨 똑같은 걸 골라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 자, 요 각각 자리 볼게요. 5-13의 일부분이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합병을 전제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랑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니까 특성이 어디 있냐면 7페이지 예,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예, 합병 전 그리고 분할 전 하면서 599-13번지의 특성이 소로 한 명 부정형 급경사예요. 그리고 지금 최유효 이용 분석 결과 현재 낮으라고 되어 있죠. 분석 결과 단독 또는 다가구가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59-1번지도 동일하게 단독 다가구 가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죠. 소로 부정형 이거는 완경사네요. 급경사, 완경사. 자, 그래서 자료를 보면 합병 전, 분할 전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료 5번 보시면 예, 아파트는 당연히 아니고 단독 다가구니까 1번, 2번인데 자, 1번은 급경사예요. 표준지 1번은. 그러니까 요 자리에 들어가죠. 요 자리. 네. 표준지 1번 이렇게 예, 표준지 1번 표준지 1번 이렇게 들어가고요. 급경사 예. 그 다음에 요 자리는 요 합병전 2개 구해야 되잖아요. 요건 뭐 똑같이 가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해결됐고 예, 요거는 이제 표준지 2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표준지 2번. 그렇죠? 예.
표현지 2번이 완경사니까 완경사. 자, 그리고 자료 6번 거래 사례 가시면 가나 다 나오는데 가는 서로 부정 완경사지만 연립주택이에요. 오늘 문제 제가 또 이제 전달하고 싶은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할 때 뭐 주거용, 상업용, 뭐 공업용, 뭐 전답, 뭐 그러다 보면 임야 이런 큰 대분류 안에서 이제 이용사항 다르니까 쓰네 안 쓰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오늘 같은 문제에서는 같은 주거용 안에서라도 세 분류가 또 된다는 겁니다. 세 분류가 되면서 오늘처럼 그렇죠? 단독이냐 아파트냐 아파트는 사실 또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달라요 이거는요. 다른 거고 보통 이제 단독이나 연립이나 다세대나 그렇죠?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통 이제 다가구가 많거든요. 아니 다세대가 더 많거든요. 많은데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 다른 문제에 이용 상황에 대해서 큰 대분류만 가지고 분류하게 되는 기초적인 문제를 한다 그러면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문제는 주거용만 주어지면서 다시 세 분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것도 차별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이냐 다가구냐 단독 다가구 그죠? 큰 단독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유사하거든요. 같이 가는 건데 연립은 일단은 이거는 구분소유 부동산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연립은 공동주택이잖아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하고 규모가 사실은 또 일반적으로 많이 달라요. 보시면 토지 면적이 또 2배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거용 안에 세 분류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 전달 한번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 못 씁니다. 안 쓰기로 한 거예요. 자, 나인데 나는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 쓰면 되죠. 쓰면 되는데 급경사인 땅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자리가 되겠죠. 거래 사례 나까지. 자, 타는 가시면 단독이라서 괜찮은데 중로하면 돼 있는데요. 아예 쓸 수가 없죠 오늘. 그래서 다도 쓰지 못하고요. 그래서 가랑 다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표준지랑 거래 사례는 이렇게 배분이 돼서 끝났습니다. 그럼 남은 거 이것만 구하면 되죠. 요거 합병호 가치. 합병호 가치는 이제 합병, 뭐 개발 이런 거는 보통 우리 개발법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 7번이랑 8번, 9번 가지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오늘 또 이제 개발법을 할 때 우리가 또 늘 하는 개발법은 그거잖아요. 그 분양 수입, 분양 수입 가지고 하는 거. 분양을 전제로 한 개발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는 임대를 전제로 한 개발법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분양 수입 현가에서 개발 비용 현가를 차감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토지 가치를 구하게 되는데 분양 수입 현가가 사실은 분양 사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제 우리가 개발법을 수입해 왔을 때 분양 개발법이라고 번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업 자체가 분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양 바로 했을 때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조금 몇 년, 1, 2년을 더 보유한 다음에 분양하면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든다 그러면 임대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자리는 분양 수입이라고 픽스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분양 수입일 수도 있고 임대 수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제 임대 수입으로 첫 번째 그렇죠. 개발 후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후 가치 구하고 개발 비용 빼면 그렇죠? 토지 가치 나오는 거잖아요. 개발 비용이 보통 건물 짓는 거니까요. 전체 토지 건물에서 건물 뚝 빼고 나오면 토지만 남는 형태 개발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7번에서 그 임대 수입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뒤에 보시면 환원율 나오잖아요. 자료 10번에 직접 반환법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8번에서 이제 개발 관련 자료 해서 뭐 일반 관리비, 뭐 각종 부담금 그리고 건축하는 거니까 당연히 건축비 자료 9번으로 이제 잘 빼시면 되죠. 논점은 조그만 논점 조성공사비 안 쓰는 거. 조성 다 됐다 그랬는데 조성공사비 또 드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구하고자 하는 땅 자체가 조성이 안 돼 있으면 조성공사비도 넣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땅 자체가 조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성공사비는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임대 수입을 전제로 한 개발법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 사례 비교법. 이거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몇 가지 뭐 소소한 논점만 몇 개 더 짚어볼까요? 자, 그래서 뭐 거래 사례 나 같은 경우는 배분법 하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그 전에 현금 등가 하셔야 되겠죠. 근데 해보면 이것도 또 하나 냈어요. 예, 뭐 욕심이 많아서 제가 뭐 이것저것 다 넣거든요. 문제에다가 다 넣었는데 보시면 그 대출 이자율이 5%인데, 죄송합니다, 6%인데, 예, 시장 이자율이 5%예요.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대출 이자율을 쓰면 지렛대 효과가 마이너스로 나오잖아요. 안 빌리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혹시 오늘 문제 마찬가지죠. 공시가 기준가액이 나오고 거사비가 나오는데 차이가 나면 이거 거사비 하긴 하는 건데 이자율이 일반적인 낮은 이자율이라서 배제하는 논리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이자율보다 대출 이자율이 낮은 것이 우리 일반적인 논리상으로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고, 그게 아니면 부의 지렛,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면 불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적정한 시장 가치를 못 구한다 논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대출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이게 역방향 나왔을 때, 대출이 더 클 때 얘기고요. 부의 지렛대가 나고. 근데 사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가치랑,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공시가 기준가액이랑 비중가액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언급해서 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빌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이득이거든요. 나는 지금 10억밖에 없고 난 20억짜리 살려고 하는데 10억 빌려야죠. 그러면 20억 사면 이게 내가 볼 땐 그 내재 가치가 25억이라 한다 그러면 이자를 많이 내더라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의 의미에서는 시장 이자율보다 대출 이자율이 세도 빌려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논리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풀이는 대출 이자율이 더 클 때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풀이에요. 이 풀인데 그게 또 역으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돌려가지고 대출 이자율이 더 크지만 자금 조달의 의미 때문에 이것도 적정한 시장 가치 인정된다라는 논리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알고 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크게 다른 논점 없네요. 뭐 나머지 내용은 좀 쉬운 내용이니까 요거 총익비 구입 한도액비 요거 기본 내용이죠. 그렇죠? 하실 때 요거 총익비 부분 평가액만 넣는 거 유의하시고요. 구입 한도액비 합병 후에서 사는 거 말고 가지고 있는 거, 원래 갖고 있는 거 1번지 빼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밑에 분모 부분에 역시 전체에서 하나, 전체에서 또 하나 해가지고 그죠, 사는 거랑 그죠, 갖고 있는 거랑 사는 거 1번지, 13번지 둘 다 각각 빼가지고 구하는 거 구입 한도액비 되겠습니다. 뭐 산식 암기는 잘 되어 계실 테니까 뭐 설명 이 정도로만 하고요. 두 개를 하라고 했어요. 누구는 이걸 주장하고 이거 주장한다 그랬는데 오늘 제 답안은 가장 역시 또 일반적인 풀이 각각 주장하니까 절반으로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다른 풀이 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는 총익비가 맞다라는 논리 어떤 언급을 하시고 하시면 돼요. 내가 볼 때는 구입 한도액비가 맞다라는 논리가 있다 그러면 역시 그 근거를 언급을 하시고 거기로 가셔도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거는 언급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결론이 열려 있는 결론이거든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 한도액비로 하든 총익비로 하든 상관없어요. 반반 하셔도 되고 뭐 7대3, 2대8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 따른 근거가 필요한 거고요. 사실 제 답안지 풀이가 근거가 필요 없는 답안이죠. 반반 반영했다라는 게 근거가 없는 풀이죠. 근거가 필요 없는 풀이죠. 그래서 가장 간략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뭐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답안지를 또 구성한다고 하시면 내가 어떠한 논리를 언급을 하고 거기 맞춰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도 상관이 없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1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벌써 한 40분이 지났는데, 예, 그렇죠. 예, 잘 아시죠? 우리 안내된 시간은 50분이지만 제가 이제 강평 때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보통 100점 강평은 100분 하거든요. 100분 하는데 100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80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50, 50, 50 강평 하는데 80, 50, 50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5시 반 정도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은 그냥 말로만 설명도 될 것 같아요. 그거잖아요. 이게 직접 반응법 수익과에 구하는 기본 문제인데 내가 그쵸 연기 이길 때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특히 가능 총수익을 구할 때 기타 수입, 그 밖의 수입을 구하는 형태, 그거죠. 그 밖의 수입을 구하는 것 때문에 공실 손실과 대손 역시도 약간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대손 충당금 구할 때 이렇게 그쵸 용도랑 신용도, 임차인 신용도랑 물건의 이용상 따라 가지고 다르게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이론적으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수입, 기타 수입 중요하는 거는 이제 실무적으로도 다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풀지 못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렇죠? 직접 반환법 NOI에서 이제 R로 나눠서 하는데 NOI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특징이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 구하는 것, R 환원율 구할 때, 자 우리 알고 있는 거, CO2 유시, 시장 추출법부터 해가지고 실무 기준상에 나와 있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 가지고 쭉 구하는 거는 이미 또 해봤어요. 저희가 연기 이길 때 해봤습니다. 해봤고요. 오늘은 그렇게 쭉 구하는데 결론을 다르게 하는 거죠. 결론을 다르게. 시장 추출법이 원칙인데 시장 추출법대로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두 개 큰 논점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접 반환법이고, 그리고 이제 NOI에서 이제 R을 하는 건데요. 자, NOI를 구하는 첫 단계 PGI를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자, 임대조사 내역 보시면 뭐 원룸 30개가 있는데 보증부 월세, 일부는 전세, 일부는 월세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금액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대로 하는 건 이제 어렵지 않은데, 자, 보증부 월세, 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운용이율을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운용이율이 안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요 틀에서 쭉 가는데 첫 번째 이제 NOI 구할 때, 자, PGI 시작을 하죠. 하는데 이제 오늘의 논점 첫 번째 보증금 운용률 결정하는 것 있습니다. 자, 보증금 운용률 결정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거기 따라서 하는 거죠. 힌트는 다 무조건 있습니다. 자료 4번 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자료 4번. 자, 1번으로 가시면 인근 지역 탐문 조사 결과 그렇죠?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을 어떻게 활용하냐? 보증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사실 운용률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 세 가지. 보증금 받았으니까 돌려줘야 돼. 그러면 특별하게 어떻게 운영을 하다가 사고 나면 안 되죠? 못 돌려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안전한 거, 뭐 은행에 넣어놓는다던가 국공채에 투자한다던가, 그래서 안전 이유를 적용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논리죠. 논리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 이유를 적용하는,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에 대나 국공채 이자율 적용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내용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수취한 보증금 어디 쓰냐? 담보대출금 관대 쓴다. 그러면 전세금 받아가지고 대출 갚아요. 그러면 그만큼 대출 이자를 안 낸다는 거잖아요. 대출 이자율로 운영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제 보증금 운용하는 운영이율에 대한 근거 논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있죠. 이율이 점점 세지는데 마지막은 투자 수익률을 적용하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
뭐 기본 강의 때 다 해드렸으니까 다시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핸드북 여기도 다 적혀 있거든요. 적혀 있습니다.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 아니 전세금 받았으면 또 뭐 해야 되죠? 또 사야죠. 딴 거 사야지. 그렇죠? 예. 요즘 거의 다 사실 이러실 거예요. 전세금 받아서 돈 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세금 받아 대출 가면서 그럼 대출 원래부터 안 빌렸겠지. 그렇죠? 예. 받아가지고 또 사야죠. 또 사죠? 또 받아 또 사야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투자 수익이 운영하는 논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요 당연히 그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줄 거거든요. 그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결론 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자료 4번의 1번에 따라서 담보대출 이자율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 적용하게 되겠네요. 네, 운영률 결정하는 거 있고요. 자, 그다음 뭐 관리비가 PGI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도 이제 일반적이죠. 예, 그거 자기가 넣으시고. 자, 그다음에 이어서 PGI 가능 총수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밖의 수입. 오늘 그 밖의 수입은 이제 그 밖의 수입.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주차장. 두 번째는 가시면 광고탑 뭐 광고 관련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동 판매기죠. 자동 판매기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이제 뭐 45면이 있는데 거기서 원룸 한 개당 한 개씩 준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따로 이제 주차를 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공실로 생각되는 게 한 3면씩 된다라는 겁니다. 빼면 12면 기준해 가지고 10만 원에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자, 광고탑 나옵니다. 광고탑은 5년 계약 1억 원. 뿌려야겠죠? 예, 뿌려야겠죠. FC로 뿌려야겠죠. 뿌리고 1년치만 구해야 되는 거니까. 현수막은 월 200씩 2개월이네요. 이것만 하시면 되겠고요. 예, 당연히 일반적인 내용이죠. 이 다 현실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광고탑 이거 뿌려야 되는데 역시 시장 이자율이 없잖아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율로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다음 자동 판매기. 요거 매출로 할 것이냐? 매출 기준으로 순수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료 수입할 것이냐? 임대료 수입해야죠. 우리가 구하는 건 뭐?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거고, 부동산의 가치를 수익으로 구하는 거고, 그 수익은 부동산 공간을 임대하는 그쵸? 수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판기 역시 부동산 공간의 일부를 임대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판매 순수익 기준하면 자판기 회사의 기업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이 한 대를 가지고 딱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기준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각각 다 논점이 있었습니다. 잘 하시면 PGI 잘 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EGI 구하는 형태. 조심해야죠. 뭘 조심하냐면 요 내용이죠. 요거 공실 다 고려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PGI에 이게 들어가지만 공실료 적용할 때 얘까지 넣으면 이중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실료 적용하실 때 그리고 대손을 고려하실 때 요거 제외하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또 논점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차장 3명 공실 난다면서요. 근데 거기 또 공실료 또 10% 빼면 이중 반영인 거잖아요. 그렇게 광고, 현수막, 자동 판매기 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운영 경비비를 따로 주어졌으니까 운영 경비는 논점을 안 넣었습니다. 그것까지 넣으면 문제가 4점짜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없이 바로 이제 운영 경비 비율 써가지고 NOI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OER. 그래서 NOI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손. 대손. 이거 빠진 게 있네요. 대손. 뭐 대손 충당금을 적용하는 역시 이론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용도별로 봤을 때 더 위험한 게 있다. 그러면 공실에서
대손. 임대료를 못 낼 위험성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못 낼 것 같으니까 이거를 그냥 대손으로 잡자라는 거잖아요. 예, 잡는 건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봤을 때 가장 위험한 거는 뭐 요즘은 상업용이 제일 위험할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또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는 게 위중적인 거니까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시장이라는 게 현재 지금 우리 업계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을 생각하다 보다 그러면요 반드시 올해 코로나 관련된 논점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우리 주거용이에요. 그래서 예, 가장 낮은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임차인 신용도 그 사람이 그쵸. 예, 뭐 문신도 하시고 뭐 이러시면 이제 문신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게 비유를 한다 그러면 뭐 임차인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그쵸 좀 이제 돈을 안 주고 도망칠 수도 있는 위험이 큰 거니까 그래서 임차인 신용도 분석 그리고 그쵸 임대 공간에 대한 업종 분석을 이제 제대로 해야 정확한 대손 충당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예.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구현한 거고요. 문제로는 보시면 뭐 신용 높다 그랬으니까 높은 거 고르시고 주거용 고르시면 바로 3%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결정 끝. 자, 환원율입니다. C, 요, 투, 유, C. 시장 추수법 원칙으로 하는데 요소 구성법, 투자결합법, 유효청산 승소법 그리고 시장 발표 환원율로 요게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기대율이랑 다르죠. 그리고 할인율이랑 다르죠. 할인율 구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기대율을 구하는 방법은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고 원칙과 예외가 없습니다. 환원율은 있어요. 환원율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구하실 때 요 방법을 다 써가지고 구했는데 숫자가 다 비슷하게 나오면 우리 그 할인세 검토 시단가액 조정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요걸로 결정해야죠. 다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평균을 결정하면 틀린 답입니다. 틀린 답. 그래서 다 비슷하게 나왔을 때는 원칙인 요거를 결정하시는 거고 오늘 문제는 구해보면 요거를 4가지나 가지고 구하게 되는데 그렇죠? 들쑥날쑥하죠? 근데 나머지가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면 적정하지 않은 걸로 이끌어가는 문제인 거니까 그럼 요거 배제하고 여기를 결정하는 내용. 그래서 이제 이렇게 CO2 유시 전부 다 하는 문제들은요. 사실 결론이 2개 중에 하나입니다. 2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푸시면서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상을 하셔야 돼요. 풀면서 이쪽으로 결론이 나가겠구나. 아니면 오늘은 이쪽으로 나가는 어려운 문제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들은요. 특히 이거는 그냥 숫자 나와 있잖아요. 암산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암산을 암산도 하시면서 그냥 숫자만 쓰시고 나중에 계산기 치면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답안지를 써나가는 과정 안에서 문제를 보는 과정 안에서요. 이제 슬슬 조금씩 숫자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기로 치는 숫자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숫자, 그렇죠? 마지막 숫자, 공시가 기준법 칠 때, 그렇죠? 뭐 시작이 50만 원 시작했는데 갑자기 5천만 원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밖에 요인은 10 쓰는 문제는 몰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50만 원 나왔으면 요즘 그밖에 요인 뭐 1.5나 2 정도 쓸 텐데 그럼 100만 원쯤 나오겠다. 약간 예상하시면서 계산기를 치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고 오늘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쭉 이제 보면서 6%로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들쭉날쭉하면 예, 이쪽이 결론이 아니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시장추수법을 이제 거래사례 4개를 가지고 하는데요. 왜 그러면 오늘 시장추수법이 들쑥날쑥 나오고 결론이 안 되는 것이냐? 예, 그거는 대상이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상이랑 다르기 때문에. 거래사례, 시장 기준하는 거사비라던가 시장추수법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은요. 결국에는 대상과 사례가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자 거래사례 1번은 똑같이 전체 원룸 임대예요.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용 승인이 오래됐습니다. 87년이에요. 우리는 2018년인데
이 정도면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시장에서는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임대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신축하면 가치가 이만큼 높습니다. 근데 거기서 몇 년만 지나도요. 가치가 확 이제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요게 1,000만 원짜리다 그러면 갑자기 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돼 버려요. 근데 이렇게 30년씩 차이 나 버리면 예, 그렇죠. 비교 계산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지금 뭐 여러분 합격을 하신 다음에 처음에 이제 뭐 구분 건물 뭐 이렇게 뭐 1, 2, 4세대 아파트 이런 거 이제 평가 처음 하실 텐데 뭐 아파트야 단지가 크니까 그 안에 거래사 다 있거든요. 그게 정말 쉽습니다. 쉬운데 다세대 이런 거를 딱 하실 때 보면 나 이거 평가하려고 딱 이제 물건 받았는데 바로 옆에 있어요. 또 다 있죠. 다세대가 쫙 있으니까 옆에 거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니까 숫자가 틀렸대. 예, 선배님이 그러면서 뭐냐면 바로 옆에 있지만 얘는 2020년 방금 신축된 거고 21년, 20년 신축된 거고 요거는 2015년이잖아. 5년이면 엄청 큰 차이지. 그래서 이거는 단가가 1,000만 원인데 이건 단가가 600만 원밖에 안 돼.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주거용 이렇게 임대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사용 승인을 잘 보셔야 되고요. 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강평이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면적, 전유 면적, 그렇죠? 예, 작은 평이랑 그래도 조금 큰 평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다세대 들어갔는데 방도 막 3개가 있고 요즘 이렇게 큰 다세대도 있습니다. 사실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원룸인 경우도 있는데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예. 그 다음이 이제 사실은 뭐 예, 위치는 또 비슷한 등급이 쓰니까 그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사용 승인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문제에서는 이제 제가 다루진 않았는데 면적, 특히 전유 면적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15제곱미터짜리 한 5평짜리 평가하면서 그렇죠? 50제곱미터짜리 그렇죠? 10평 가까운 거를 이제 하시면 예, 곤란해요. 예, 곤란합니다. 3평, 10평 그렇죠? 예. 자, 2번, 3번, 4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일부가 자가래요. 일부가 작으면 그쵸 임대료 집계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고요. 3번은 연립주택입니다. 우리는 원룸이에요. 연립이랑 규모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4번은 상가가 있네요. 이건 또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1, 2, 3, 4번 전부 다 일단은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그 시한추적법 하는 거 결국에는 V랑 R 자리 바꿔가지고 R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NOI 구해야 되죠. NOI 당연히 삼각 전 순수익 감가상각비는 예, 넣으시면 안 되죠. 예, 그 내용까지도 논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요, 투, 유, 시는 그냥 맡길게요. 예, 요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예, 요소 구성법, 그쵸? 그리고 투자결합법인데 금융적 투자결합법 그리고 이제 물리적 투자결합법 다 할 수 있게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요거 시장 발표 환원율인데 우리 좋은 거 많이 발표되고 있죠. 예,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소득 수익률이 그렇게 되죠. 근데 그거 분기거든요. 곱하기 4 하셔야 됩니다. 곱하기 4. 네, 여기까지가 논점이고요. 논점이고 이렇게 해서 이쪽 말고 이쪽 결정하셔가지고 넣으시고 아까 잘 나온 거 넣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자, 3번의 물음이 가치 형성 요인을 정의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정의죠. 이건 어디 있냐면 이거는 실무 기준에 있습니다. 실무 기준. 예,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일반 가치 형성 요인이 뭔지 그리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뭔지 다 정의가 나와 있고요. 나와 있고 예, 그거를 이제 그대로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라고 표현이 안 되고 개념이나 의 이렇게 표현이 되는 문제라면 조금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물음 위에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를 구할 때 일지계로 안 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지금 규정상 실무 기준상에 나와 있는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뭐 자사경영이라던가 법요사라던가 법요사가 아니라 이제 뭐 법기경이라던가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틀로 정리를 하는데 예, 오늘은 지금 정의라고 물었고 그게 실무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으로 돼 있으니까 오늘은 그 틀로 물음 2번에서 구하겠구나.
그래서 넘어가시면 자료 5번 제목 자체가 그래서 일반적 지역적 시장 동향 분석인 거예요. 자, 일반적 요인.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에 공통적으로 미치는 요인.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 이자율 얘기하는 거죠. 기준금리 얼마 전에 오르긴 했지만 일단 제가 내리는 걸로 해서 문제를 냈고요. 그래서 이 일반 요인이란 거는 사실 부동산 전체에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준 시점과 사례 거래 시점이나 임대 시점을 보시고 사실 사례 반영이 이미 되어 있으면 중복해서 반영하면 안 돼요. 날짜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의 변화가 언제 발생을 했냐 보니까 22년 7월 1일이에요. 22년 7월 1일이라는 건 오늘의 기준 시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사례가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또 22년 7월 1일 거면 7월 2일이면 아예 평가를 못 하는 거고 7월 1일 거면 반영이 됐을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사례 자료는 당연히 그렇게 안 나와 있겠죠? 오늘 사례 자료는 자료 2번 보시면 여기 온비드 입찰 사례를 쓰는 건데 요게 임대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 기간은 중간에 보시면 사용 허가 기간 요겁니다. 22년 2월 1일이에요. 그럼 22년 2월 1일자부터 이제 임대가 시작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결정된 임대료인 이 낙찰가 자료 2번에 2번 낙찰가 495만 원 요거 여기에는 기준금리의 하락이 반영이 안 되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반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별도로 숫자를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 요인을 넣는 것을 묻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을 하는 걸로 나올 거예요. 근데 예전 기출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나와서가지고 반영을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또 장난치는 문제 나올까 봐 날짜 가지고 기준금리가 5월 1일에 올랐다. 그러면서 5% 상승 나왔는데 사례가 6월 1일이에요. 그럼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영 안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지계 틀에서 지역 요인 바로 밑에 나오죠. 지역적 시장 동향 해서 마포구 A동 일대가 학군이 좋아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한다. 그러면 이건 또 지역 얘기니까 사례랑 대상이랑 같은 마포구 A동에 있으면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사례는 마포구 Y동입니다. 자료 2번에 3번에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Y동입니다. 그래서 역시 또 반영해야 되죠. 반영하는 걸로 다 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장난칠 수 있는 거니까 지역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개별 요인입니다. 오늘의 메인이죠. 메인. 자, 제가 오늘 역시 3번 문제를 역시 낸 이유는 오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3번이에요, 사실은. 3번이거든요. 3번인데 약간 이제 발상의 전환을 역시 또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시험 합격하려면 좀 똑똑해야 돼요. 암기만 드륵드륵 하는 것도 암기 잘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사실 암기도 암기인데 암기는 한도 끝도 없이 외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름 체계를 통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 필요하고 그 외에 센스를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시험 분이 있습니다. 나름 수익권에 있는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변별력이 발생하려면 훌륭한 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우리가 늘 비교하는 토지, 건물 비교하면서 토지 도로 형상 지세하고 건물은 구조, 용도 사용승이 비교하는데 그런 거 말고 임대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임대료인데 매점이래. 매점 임대료래.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매점의 임대료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적인 가치 형성 요인은 매점을 이용하는 사람 숫자다라는 겁니다. 딱 그 학교 안에 매점이잖아요. 그 매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밖에서 올 수는 없는 거니까 진짜 학생 수에 딱 결정이 되거든요.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더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학생 플러스 교직원 수까지 다 해야 되는 건데 하는 건데 오늘 간략하게 학생 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매점은 학생 수. 이걸 외우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죠, 당연히요. 요거를 가지고 혹시 다른 또 특수한 물건, 그렇죠? 또 어떠한 또 다른 이제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물건에 맞는 가치 형성 요인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삿짐 센터, 그렇죠?
할 때 이사 나르잖아요. 하다리차. 하다리차에 있어서 핵심 가치 형성 요인은 하다리차가 얼마나만큼 무거운 물건을 얼마의 속도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냐가 핵심적이겠죠. 그 사다리가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3번 문제 가져가시고 오늘 매점이니까 학생 숫자로 하는구나. 그래서 자료 1번부터 쭉 뭐 이렇게 그쵸 정황스럽게 나오는 뭐 이렇게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스펙은 아무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이제 오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3번 감정평가 설레 나오고요. 예, 감정평가 정식 명칭은 사례인데. 우리 출제위원분들께서 이제 그렇죠 용어 바뀐 걸 잘 모르시는 분 계셔가지고 설레, 뭐 전래 이렇게도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한 번 또 냈습니다 표현을. 그래서 이 평가 설레 보시면 10개나 있는데 이 10개를 가지고 제가 또 뒤에 또 이제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자료 6번에 4번 보시면 15페이지입니다. 개별 요인 비교치 산정 시 하면서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른 비교 대상 개별 요인의 선별이 요구된다. 학생 수라는 걸 선별해내라는 거죠. 요거고요. 그다음 이어서 보시면 선형 관계에 따른 유의성 분석. 요거 회귀 분석이죠. 회귀 분석. 그래서 회귀 분석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 자료 3번 가시면 요 자료 가지고 학생 수와 밑에 나와 있는 임대료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이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돌리시면. 근데 저기 제가 또 설마 10개를 다 쓰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5개를 골라내는데 중간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초등학생이 매점 가서 먹는 거랑 고등학생이 매점 먹는 거 말도 안 되게 차이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생이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고등학생이 매점 이용 시간도 다르고요. 그래서 구매력과 구매 시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분석하실 때 당연히 같은 고등학교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는 5개 다 빼고요. 고등학교만 가지고 학생 수랑 이제 임대료로 회계분석 돌리시면요, 약 97%쯤, 97%, 98% 해서 아주 신뢰도가 높은 모형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구하신 게 되겠고요. 97%쯤 되네요. 되고 개별련 비교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다시 회계 분석만 해가지고 우리 학생을 딱 넣으면 다시 임대료가 딱 나오거든요. 나오는 건데 그걸 제가 원한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사례랑 대상의 요인치를 만들어 드린 거니까 분자 분모 해가지고요 요인치를 뽑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에서 일지계 언급하시고 비교치 구하라는 물음 2번에서 일지계로 구하시고 요거 쭉 가져와서 이제 개별 요인 결정이 되면 마지막에 임대료는 가볍게 이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플러스 낙찰사례 설명은 좀 덜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현업에서요 임대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임사비를 해야 되는데 임대사를 구하기 되게 힘듭니다. 거래 사례는 다 등기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요즘은요. 쉬운데 임대사는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차선책으로 많이 구하는 것이 요 온비드의 낙찰 사례입니다. 그쵸? 이렇게 입찰을 올리고요. 경쟁을 통해 가지고 최저 입찰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써내거나 아니면 그게 너무 높으면 유찰이 되겠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시장에서 인정된 적정한 금액으로 임대료가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사용료 예정가격에서 요거 이제 48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 한 거예요.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올렸더니만 495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임대료는 480만 원과 495만 원 중 뭘 쓰냐? 당연히 495만 원이죠. 이걸로 계약이 될 거니까요. 이거 외에 나머지는 전부 위에 보시면 처음에 입찰을 올릴 때 나와 있는 사용허가 조건. 사용허가가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국공유 구재산에 대해서 사용허가 구재산법 사용허가 그렇죠? 대부 말고 사용 그죠? 허가 그죠? 아시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허가가 이제 결국에 이제 임대 계약이 되는 거고요. 계약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학교 현황, 학생 수 나와 있고 사용허가 기간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임대 기간이 되고 임대 시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온비드 낙찰 사례가
임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가져가시고, 그리고 임대료는 실질 임대료는 낙찰가를 기준해야 된다는 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 낙찰가가 장기 계약이니까 오늘 10% 낮게 했다라는 거. 우리는 사전 계약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보정해야 되겠죠. 10% 역상에서 올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부가세 어쩌고 하는데 우리 감정평가액은 항상 거의 대부분 원칙적으로 예외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그 예외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없고 부가세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부가세 포함하시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까지 가져가시고 나머지 뭐 시점 수정 뭐 보합세 드렸고 개별 요인 비교치 만들었 아니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 만들었으니까 곱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약술이죠. 자, 4번 요거는 어디 있죠? 요거는 토지 보상 평가에 있어서 그 밖의 요인이니까 뭐 실무 기준 뭐 그쵸? 보상 편에도 있고 한 건데 뭐 해서니까 한 건데 가장 이제 그쵸? 깔끔하게 정확하게 정리된 거는 토보침이죠. 토지 보상 평가 지침에 있는 내용이고 뭐 우리 기본 강의라던가 그동안에 강의 있어서 너무도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밖의 요인에 의의 요건 뭐 당연히 잘 아실 거고 시점, 지역, 개별 요인 외에 대당 토지에 가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그 밖이 기타 요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정 순서, 필격 검결, 그 밖의 요인의 필요성 및 근거, 그렇죠? 예, 그리고 격차를 산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절차, 실거래가 등에 의한 검증하시고 마지막에 결정, 필격 검결, 암기한 거 이제 넣으시면 되겠고 보증원에 참작할 수 있는 자료. 뭐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자료, 보증 참자료, 사례 얘기하는 거죠. 거래 사례, 그리고 보상 평가니까 보상 사례, 그리고 마지막 그 요건, 보상 사례, 그 거래 사례와 보상 사례고 그에 대한 그 요건, 용의, 주적, 신사, 보회라고 외우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답안지 확인하시고요. 자, 문제 4번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쭉 나오면 이렇게 잘 쓰시면 되는 부분인데 요 그 밖의 요인 약술할 때 주의하실 거는 그 밖의 요인 보정에 대해서 일반 평가와 보상 평가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 다른 점에 대해서 비교하라 이런 것도 잘 쓰실 수 있겠죠. 비교하면 똑같은 거 쓰시고 다른 거 쓰시고 당연히 비교는 다른 게 핵심이고 그러니까 다른 점 뭐냐? 일반 평가는 보정 순서 같은 게 없다.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일반 평가는 이제 실무 기준에 규정되어 있죠. 없고 참작 자료, 보상 사례 말고 모든 감정 평가 사례가 다 되는 것 있고 그 요건인데 용의, 주적, 신사, 보회 요 내용 중에서 보상 평가니까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 네 번째 적용 공시니까 선택 기준에 맞출 것 이거는 해당 공익사업의 개발익 배제를 위해서 영향 배제를 위해 가지고 넣어 있는 규정이고 마지막에 보회 이런 거 보상 평가니까 해당 보상 사업에 따른 같은 사업인 걸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당 사업에 영향을 반영된 사례를 쓰면 안 되는 것 그런 것들 다 그 밖의 요인 내용 하실 때 일반 평가랑 보상 평가 둘 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술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는 실무 문제니까 같은 문제 안에서요. 똑같은 걸 구하는데 그 밖의 요인 보정 가지고 방금 말했던 그 내용들 그렇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자료를 다르게 선택해서 다른 요인 보정치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다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만 딱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4번 하시면서 그 밖의 요인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100점을 다 풀어봤고요. 앞으로도 강풍 시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고 또 새로운 환경에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점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불편하거나 이런 뭐 애로사항 있으시면요, 뭐 한 관계자나 저 그리고 단 선생님들한테 꼭 말씀해 주셔서 꼭 이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